최근 중국과 일본에서는 한국산 KF-21 전투기를 반쪽짜리 스텔스기라며 조롱하지만 사실 한국의 첨단 기술력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군사 전문지 역시 인정했는데요. 특히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험 비행을 통해 확인한 RCS를 실제로 계측하는 등 여러 검사를 거쳐 추가적인 개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4.5세대로 태어났지만 한국산 전투기에 장착할 다양한 6세대 기능들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은 곧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 단계부터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을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황무지에서 시작한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대한민국 공군 한국과학기술로는 주변국들에게 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무기 독립국으로 만들기 위해 6세대 스텔스 기술을 점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중 상당한 비율로 KF-21 보라매를 기반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5.5세대의 방공 소프트웨어 체계인 K-링크 시스템이 작년 대비 개발 성과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높은 수치를 얻어 전 세계 방산 강대국 사이에서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립된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마하 3 이상의 극초음속 엔진,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 스텔스 성능과 고용량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부분은 바로 스텔스 성능과 무인기입니다. 스텔스 성능은 세계에서 기조로 삼는 스텔스 도료 개발은 물론이고 다양한 스텔스 복합 소재 개발 및 덜컴 장치 역시 국산화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도 대한민국은 최선두를 달리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군은 전투기 유무인 복합 체계와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린 상태입니다. 공군본부는 최근 유무인 전투 임무에서의 복합체계 임무 효과 분석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구축 방안 연구 영역을 발주했습니다. 전반적인 연구 내용을 살펴보자면 한반도 전쟁 환경에 최적화된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에 적합한 항공기 편성과 소요량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복좌기는 무인기와 체계 연동을 하기 가장 적합한 기체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를 조종하는 파일럿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파일럿은 세계 어느 곳보다 뛰어나다고 찬사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자국산 훈련기를 사용하는 세계 5개국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언급한 국산 개발 대상 과제명에는 또 한 번 파격적인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엔진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자국산 엔진을 빠르게 개발해내고 있으며 전투기용 램제트 엔진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불리는 저바이패스 엔진과 공기터빈 블레이드, 엔진 진동 신호 변환기 등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의 협력 개발이 돋보입니다.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기술을 응용한 KF-21 전투기용 터보팬에 탑재되는 팬블레이드와 고압 압축기, 연소기 및 터빈 개발과 시험 설비 구축 및 운용을 통한 반복 성능 테스트로 KF-21 전투기 엔진의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터보팬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한국이 미국과 유럽 등 보편적인 제트 엔진에 적용되는 터빈 기술력을 우리 대한민국이 자국의 힘으로 보유하게 될 미래를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자국산 전투기 없이 모든 무기를 미국에 의존하며 힘겨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의 도전을 비웃었지만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 기술진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KF-21 전투기는 1000소티가 넘는 시험 비행을 진행하며 스스로 성능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4.5세대 전투기로 시작해 6세대 전투기로 거듭나는 한국산 KF-21 보라매가 되기 위해 대한민국의 기술진들이 밤낮 없이 노력하며 성과를 일구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계속해서 도약하고 있으며 이제는 미국의 뒷공무니까지 쫓아간 상태입니다. KF-21 전투기는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첫 국산 전투기입니다.
시스템과 엔진 개발, 스텔스 성능 적용 등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전투기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차츰 더 높아져 세계 강대국들과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KF-21 전투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경이로운 속도로 시험 비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방위 산업만큼 격세지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건 없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하나의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홍보활동을 이어왔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방산을 주목하는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이제는 오히려 한국산 무기를 주도적으로 홍보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하는 KF-21 전투기는 세계 탑급 수준의 무장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의 무장체계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러한 무장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반대파의 성화가 엄청났습니다. 전체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전투기와 무장을 세트로 수입하는 것이 훨씬 가성비가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주 국방을 포기하는 그 순간 자국 개발 의지 자체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영원히 미국이나 군사 강대국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KF-21 전투기는 미사일과 관련하여 미국에게 한 차례 갑질을 겪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A사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겠다고 선언하자 설계 과정에서부터 사전 협의가 되었던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제공 약속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겠다고 통보했는 겁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핑계는 아직 개발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은 KF-21 전투기에 자국의 뛰어난 미사일 탑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미국의 진심은 뻔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이 국제 방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이 순간 미국은 현재까지 공중 전력 대부분을 자신들에게 의지하고 있던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자 비겁하게 갑질을 하며 경고장을 띄운 것인데요. 물론 미국에서는 초반에 KF-21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KF-21 전투기를 개발하더라도 적어도 10년에서 20년 동안은 대한민국 방산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미친 성장세로 인해 그 예상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미국이 우리 한국의 최대 동맹국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기술 강국으로서 갑질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처음 KF-21 전투기에 탑재된 미사일은 미국 것이 아닌 영국산 미사일이 되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4, 최대 사거리는 300km에 달하는 미티어는 현재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도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사일입니다. 흡입한 공기를 압축하여 연료와 혼합에 연소시킨 뒤 부가스를 고속으로 배출하면서 추력을 발생시키는 덕티드 램제트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고체 추진체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3배 이상 길며 긴 사거리의 속도는 빠르게 유지할 수 있어서 현존하는 가장 위협적인 공대공 미사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 탑재가 공식화되면서 한국은 아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미국제에서 독일의 아이리스티로 교체해버렸습니다. 같은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을 통일한 것입니다. 결국 유럽산 미사일만으로 KF-21 전투기 무장 체계를 완성시키려는 순간 미국에서도 통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KF-21 전투기는 미국산부터 유럽산 미사일까지 모두 탑재 가능한 멀티형 전투기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이는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얕잡아보는 중국을 참교육시켜버릴 수 있을 정도의 전력입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까지 KF-21 전투기 개발 당시에는 미국의 도움 없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 비웃었지만 이제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F-21을 보며 미사일이라도 판매하기 위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무장 통합은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영국, 독일의 무장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만큼 KF-21 전투기의 확장성은 세계 방산 역사에 한 획을 그었는데요.
KF-21 전투기를 원하는 나라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춰 편하게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 전투기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KF-21 전투기가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두 곳의 국가와 수출 협상이 이뤄지고 있고 사업이 믿지 못할 정도로 빠르고 완벽하게 진행되자 함재기로 개량될 가능성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카이에서 공군용 KF-21 전투기와 함재기형 KF-21의 랜딩기어 위치가 차이점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함재기용 KF-21을 본격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산 전시회를 통해 공개된 함재기 모급에서도 새로 설계된 랜딩기어 위치와 형상 변경이 목격되고 있어 외신들도 KF-21 전투기로 개발할 함재기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KF-21 네이비 개발은 한국의 항공모함 기술력 습득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KF-21의 함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이에서 KF-21 전투기를 둘러싸고 수출을 위한 협상이 진행하고 있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사우디인데요. KF-21 전투기 수출 협상에 중동의 두 국가 중 한 군데가 바로 사우디이며 나머지 한 국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협상의 강도를 조절해가며 최종 수출까지 조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FA-50을 도입과 관련해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협상이 진행 중인데 카이에선 이들 국가들에게도 KF-21 전투기를 수출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게 밝혀졌습니다. 이들 국가 외에도 남미의 두 국가와 유럽에도 현재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인 걸 카이에서 발표한 만큼 기체의 안정성을 비롯해 생산 단가에서도 눈에 띄는 하락이 예상되는데요. KF-21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만큼 이젠 함재기로서 개발을 진행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군의 수건 사업이었던 항공모함 건조가 정권이 바뀌면서 개발 동력이 약화되었지만 해군은 항공모함을 새로 건조해 중국 해군의 부상을 바다에서부터 막겠다는 계획으로 일본까지 항공모함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2030년대 중반까지 항공모함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을 운용하려면 핵심인 함재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 F-35B 수직 이착륙 함재기형을 20대 정도 도입을 하려고 했었으나 최종 부결이 되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도입한다고 해도 운영비가 비싸고 무장 탑재량도 적어 도입에 성공한다고 해도 운영하는데 많은 제약이 가해졌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입이 무산된 것이 잘 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KF-21 전투기 개발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F-35B를 대체해 더 길어진 작전 반경과 무장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인 전투기까지 통합할 수 있어 항공모함에서 투사할 수 있는 공격력을 확보해 KF-21 전투기를 함재기로 개발하는 것이 완벽한 계획이 됩니다. 그렇기에 최근 방산 전시회에서도 KF-21N이라는 제식명으로 랜딩기어 위치가 변경되었는 게 포착되었습니다. 카이가 KF-21 함재기형의 본격적인 설계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밝혀져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가 함재기로 개량되려면 몇 가지 사항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날개 면적의 증가로 짧은 항공모함의 활주로에서 사출 장치를 이용해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려면 주날개 면적이 넓어야만 양력을 많이 받을 수 있어 공군용 KF-21 전투기보다 주날개 면적이 1.5배 이상 확장되어야 하는데요. 게다가 짧은 착륙거리에서도 안전하게 항공모함에 착함하기 위해서 기존 KF-21 전투기의 랜딩기어의 위치가 변경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공군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KF-21 전투기는 후방 랜딩기어가 주날개와 동체 사이에 연결되는 부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체 폭이 랜딩기어 간의 거리가 되면서 F-22 랩터와 비슷한 위치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함재기는 공군 기지에서 넓고 긴 활주로에서 착륙하는 전투기와 달리 항공모함에서 급한 각도로 충돌하듯 갑판에 강한 충격을 받으며 내려야 하기 때문에 기체가 받는 충격은 공군용 전투기보다 몇 배나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 F-35B 조종사들은 미 공군 조종사들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항공모함에서 이륙뿐만 아니라 착륙을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담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재기에 장착된 랜딩 기어를 어떻게 구성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함재기 성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개발하는 기술력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항공모함에서 함재기를 운영하면서 함재기 랜딩 기어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략 기술로 묻고 동맹국에게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KF-21 전투기를 함재기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랜딩 기어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만 하는데요. 함재기는 망망대해 바다에서 작전하는 항공모함에서 전격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렇게 해상 상태에서 언제라도 출격이 가능한 전투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형으로 건조되는 항공모함이 거친 태풍으로 인해서 폭우와 파도에 이리저리 요동치는 환경에서도 작전을 위해서 출격하거나 착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문에 전투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랜딩 기어의 위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인 F-22 랩터의 경우 KF-21 전투기와 매우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랜딩 기어 위치 역시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22나 KF-21 전투기의 경우 공군 활주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랜딩 기어 길이가 짧은데 랜딩 기어 위치를 짧게 만들면 활주로에서 이동할 때 지면에서 낮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재기는 오버턴 앵글이 중요하며 급격히 코너를 돌 때 항공기가 넘어지는 것을 측정하는 값이 낮아야지만 함재기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공군용 전투기를 설계할 경우 오버턴 앵글 값을 63도 정도로 설계하는데요. 하지만 함재기에서 운영할 전투기라면 54도 이하로 낮게 설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버턴 앵글 값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기체가 안정적으로 회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다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불어치는 폭풍 후에도 안전하게 기체를 운영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버턴 앵글 값을 낮추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랜딩 기어를 낮추어 전투기의 무게 중심을 낮추던지 아니면은 랜딩 기어 폭을 넓게 해서 안전성을 증가시켜야만 합니다. 카이가 KF-21 전투기를 함재기로 개조하면서 랜딩 기어의 폭을 넓힌 것도 오버턴 앵글의 각도를 줄여 기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랜딩 기어의 폭을 넓히려면 동체 중앙에서 날개 쪽으로 랜딩 기어의 위치가 이탈해야 하며 이럴 경우 추가적인 페어링을 갖춰야 한다는 점인데요. 페어링이란 우주 발사체에서 탄두나 인공위성을 보호하는 덮개로 전투기에서 랜딩 기어를 보호하기 위한 껍데기 두께가 얇은 주날개 쪽에 랜딩 기어를 장착할 경우 내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보호 페어링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공군용 전투기보다 함재기형의 항력이 외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동체 중앙의 내부 공간을 확보해 대부분 날개와 동체가 만나는 지점에 랜딩 기어를 설계하는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랜딩 기어 위치가 어쩔 수 없이 공군용보다 바깥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항력이 증가하는 페어링을 추가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랜딩 기어를 낮추어 안전성을 높이는 방식이 있지만 KF-21 함재기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함재기만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공군 전투기는 완만한 각도로 활주로에 최대한 가뿐하게 착함하지만 함재기는 후크를 내려 갑판에 설치된 와이어 줄에 걸면서 급격하게 속도를 줄여야만 하기 때문에 기술을 높게 들어올려 착륙하게 됩니다. 그러나 랜딩 기어 길이가 짧다면 기술을 들어올릴 경우 엔진 부위가 갑판에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높이의 랜딩 기어로 설계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공기 역학적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KF-21 함재기는 주날개 1번 파일런까지 랜딩 기어가 위치해 폭을 넓히는 설계를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랜딩 기어의 좌우 폭을 1번 파일런까지 확대해 기체 안전성을 높이면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한 구조물에 랜딩 기어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랜딩 기어의 위치를 바꾼다면 추가적인 기체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로 KF-21 함재기의 경우 주날개가 공군용보다 튼튼하게 제작되어야 할 것인데요. 전투기가 선회시 받는 9G 이상의 중력을 견딜 수 있는 것도
주날개와 동체를 연결하는 부위가 9G 이상의 중력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선의시 기동력과 양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와 비슷한 위치의 랜딩 기어를 구성한 F-22 랩터 전투기는 랜딩 기어를 접는 방식도 KF-21과 다르며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접혀 들어가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동체 전방 기수 쪽으로 90도가 접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KF-21 함재기는 1번 파일런의 대형 연료 탱크를 추가로 운영할 경우 충격파와 기압차가 변화되어 연료 탱크의 형상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KF-21 함재기형은 기존에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추가 개량 비용이 1조 원 이상 들어가는 큰 작업이 예상되기에 쉽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KF-21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수출에 대한 물량만 확보해 충분한 자금이 확보된다면 반드시 개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연구진들은 이미 함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들을 확보하였고 미국에서 개발한 F-35보다 더 저렴하게 스텔스 전투기를 함재기로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KF-21 전투기에 윙맨 전투기를 통합할 경우 함재기의 6세대 전투기까지 운영할 수 있어 해상을 장악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KF-21 전투기 서해안 배치 관련 영상입니다. KF-21 전투기가 드디어 중국을 상대로 진면목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군에서는 동해안 지역의 방공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그 이유는 KF-21 전투기가 기존에 경남 사천에서 시험 비행을 진행하던 걸 이젠 서해에서 비행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서해에서 KF-21 전투기가 나타난다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최신의 전투기가 자신들 앞바다에 비행을 진행한다는 게 꺼림칙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KF-21이 기존의 경남 사천에서 서해 쪽으로 방향을 튼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듣자 많은 국가들이 KF-21에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한 단계 진화를 앞둔 KF-21을 둘러싸고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 공군에서는 KF-21 시제기들을 기존의 경남 사천에서 충남 서산 제20 전투비행단으로 일부 이전시키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분당국은 시제기 일부와 개발 인력 100여 명이 서둘러 짐을 쌓이려면 9월 초부터 제20 전투비행단에서 실전 비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제20 전투비행단은 최근 한미공군이 군사훈련을 진행한 을지 자유방패와 연계해 5일간 24시간 실비행 훈련을 실시할 정도로 중요한 부대입니다. 한미공군이 연합한 비행훈련은 5일간 120시간 연속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00여 소티를 창출해 전시작전 수행 능력을 신장시킬 계획인데요. 게다가 경남 사천에서는 프로게인 KT-1 웅비를 최이서로 보냈었지만 추적용으로 더 우수한 KF-16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활주로도 더 넓고 기상 조건도 더 나은 편입니다. 경납 이글루도 훨씬 커서 추가적인 공사 없이도 바로 KF-21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서해 바다에는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무장 실험용 무인도가 즐비하다는 점입니다. 한국군은 서해상에 확보해둔 수많은 암초와 무인도의 로켓포, 유도로켓 미사일, 자주포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실사격 실험을 해오고 있는데요. KF-21 역시 이곳으로 옮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실사격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많은 국가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초 KF-21 개발 계획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KF-21 블록1에 예정된 성능은 기존의 공대공 전투 능력과 제한적인 공대지 전투 능력인데요. 그렇기에 1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노후화된 F5를 대체할 요령으로 블록1은 제한적인 성능이라고만 알려졌습니다. KF-21은 미티어와 아이리스티 등 공중 무장의 테스트에 연달아 성공하면서 공대공 전투 능력은 이미 확인을 마친 상태인데요. KF-21은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미티어, 미사일의 실사격을 성공한 세계에서 네 번째 전투기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장소를 서산으로 옮기면서 제한적인 공대지 전투 능력을 확장해 좀 더 포괄적인 공대지 성능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제한적인 공대지 전투 능력에는 JDAM이나 KGGB와 같은 유도항 공폭탄, 키트 등을 운용하는 성능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무기는 전투기의 항전장치에 별도의 복잡한 통합 과정을 걸치지 않아도
따로 마련된 시스템을 통해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KF-21에 폭탄을 달 수만 있으면 쓸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KF-21은 단거리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완벽하게 성공하며 아시아 최강의 공대공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여기에 공대지 능력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전천후 기체가 되는데요. 그렇기에 KF-21이 서산으로 이동한 것은 항전 장비와 연동되는 좀 더 고등한 수준의 공대지 무장을 탑재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유명 방산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에서는 KF-21 전투기와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설계를 변경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이 KF-21의 미래를 두 가지 방향에서 최적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여기서 파생되는 가설이 바로 KF-21의 설계 변경입니다. 한국이 예정보다 이른 시기에 공대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KF-21의 설계를 변경하려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올 초 있었던 KF-21의 공동개발국가인 인도네시아의 기술 유출 사건인데요. 올해 초 카이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기술 유출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올 6월 텔레그램에서 KF-21 설계도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카이에서는 이제 인도네시아 연구진들이 싹 사라진 현 시점에서 기존보다 계획을 앞당겨 연구하지 않았던 성능을 첫 전력화 시점에서 확보하려는 것인데요. 만에 하나 인도네시아 연구진들이 기술 유출로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보았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국가에 팔아 전투기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실제로 전력화하는 KF-21의 성능에는 미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튀르키예의 자체 전투기 프로젝트 칸의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 타이가 다른 나라들을 놀래킬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한 것인데요. 튀르키예 우주항공산업 타이는 공식 SNS 통해 현지 사무소의 설립 기념식 소식을 전했는데 양측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많은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칸 개발 프로젝트에도 조만간 합류할 것이라는 게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KF-21 전투기에서 유출된 기술들이 튀르키예에 갈 수도 있다는 게 점점 확신이 드는데요. 실제로 튀르키예는 여러 차례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칸 프로젝트 참여를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는 현재 가진 기술력의 부재로 인해 시제기 생산이 중단되었는데요. 다른 국가들에게 항공 엔진이나 기타 기술들의 도움을 청하고 있으나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5세대 전투기를 자체 제작한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KF-21 전투기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시제기의 비행에 성공시키며 전 세계 이목을 주목시켰지만 가지고 있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좌절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는 분담금이 없다며 결국 금액까지 까갔는데 이젠 튀르키예와의 계약을 한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최근 밝혀진 사실은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KF-21 프로젝트의 다른 제3국을 공동개발에 포함시킬 시 인도네시아보다 높은 지분을 줄 수 없도록 독소 조항을 걸어놨기 때문인데요. 결국 KF-21에 발을 걸쳐두고는 자신들은 다른 국가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타이가 인도네시아의 법인까지 설립한 것을 보면 양국의 논의는 이미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미 너무 빨리 발톱을 드러냈는데요. KF-21은 인도네시아를 따돌리고 본격적인 5세대 전투기에 들어가는 공대지 능력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네트워킹 능력에 투자해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 성능을 선제적으로 획득하는 것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즉, 5세대 전투기 성능과 6세대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미래의 KF-21은 내부 무장창과 매립형 센서를 통한 완전한 스텔스 능력, 강력한 데이터 링크를 통한 네트워킹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5세대인 F-35에 필적하는 성능을 빠르게 얻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와 손을 잡더라도 한국에서 핵심 기술들은 당연히 확보할 수가 없게 되며 공대지 능력이 없는 반쪽짜리 전투기마저도 완성하지 못할 것인데요. 까다로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은 뛰어난 성능과 빠른 납기,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상전력에서 인정받은 한국 방산의 저력이 하늘에서도 발휘되고 있습니다. 현대 전투기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A사 레이더용 단일 칩이 국산화에 성공한 데 이어 무인 편대용 A사 레이더 기술 개발까지 본격적인 멈티 시대를 연 것입니다. A사 레이더는 현대전에 있어 우리 군의 눈과 귀이자 두뇌나 마찬가지인데요.
향후 한국방산의 30년 먹거리까지 책임질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최첨단 기술입니다. 최근 LIG, 넥스원이 네덜란드 왕립 항공우주센터와 협력해 FA-50 공랭식 A사 레이더 ESR-500A의 비행시험에서 세계 최고 성적을 달성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레이더 강국으로 알려졌던 일본에서 뒤늦게 한국을 폄하하는 기사를 내놓았는데, 오늘은 대한민국 항공방산의 30년 판도를 좌지우지할 신기술 A사 레이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영국에서 열렸던 2024 판버러 에어쇼에서 FA-50 공랭식 레이더 비행시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지 약 6개월 만에 시험 비행에 들어갔습니다. FA-50용 A사 레이더의 본격적인 개발로 인해 외화 절감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FA-50 자체의 성능 향상까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된 A사 레이더는 F-35 같은 5세대의 전투기 수준에 필적하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국산 기술로 이룩한 쾌거라 평가받고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 대한민국은 송수신, MMIC 등 A사 레이더 관련 부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 방산업계는 A사 레이더 기술 경쟁이 치열했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A사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제한된 자원과 짧은 개발 기간 속에서도 설계부터 제작까지 A사 레이더의 핵심 부품을 국내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A사 레이더는 기존에 사용하던 레이더와 차원이 다른 엄청난 고등 기술의 결정체인데요. 기존의 레이더는 통상적인 상식과 같이 무기체계의 눈이었습니다. 이는 레이더의 원리에 대해 알면 이해하기 쉬운데,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하고 이 전파가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면 다시 반사된 전파를 해석해 물체의 존재와 위치를 알아내는 장비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기계식 레이더는 간단한 원리의 사용도 간편해 지금도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의 많은 곳에서도 활용 중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레이더라고 하면 떠올리는 모습으로 대부분의 기계식 레이더는 탐지하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 안테나 축을 회전시켜 목표물을 탐지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해군이 현재도 사용 중인 포항급 초계함에서 마르코니 S1810X밴드 레이더를 탐색 레이더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S1810의 회전율은 28rpm으로 쉽게 말해 2초에 한 번 회전하면서 탐지 신호를 갱신합니다. 이로 인해 저속으로 이동하는 물체를 탐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대한미사일이나 전투기처럼 고속으로 이동하는 물체에 대한 탐지 성능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게다가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모듈이나 회전축 등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사용할 수 없고 무게가 무겁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1987년 S1810 레이더가 탑재된 포항급 초계함 4차선 취역대만 하더라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포항급 초계함은 연안 경비용이고 대부분의 함선이 퇴역 단계에 접어들면서 해상 안보 공백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대신 FFX 배치3 등 호위함과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을 배치하면서 연안 경계의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레이더에서 한 단계 진을 보한 것이 패사 레이더입니다. 기계식 레이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패사 레이더는 수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라고 풀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즉, 송수신 소자의 위치를 전자적으로 움직여서 전파의 위치를 바꾸고 전파의 확산 성질에 특정한 방향을 부여해주는 레이더입니다. 이 파동이 중첩되면 간섭이 발생하면서 어느 쪽은 강한 파장이 형성되고 다른 쪽은 약한 파장이 생기는데요. 쉽게 말해 연못에 한 개의 돌멩이만 던지면 동심원이 360도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여러 개의 돌멩이를 던지면 파동이 겹치는 곳에 강한 물결이 일어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사 레이더는 돌멩이의 위치와 크기를 전자적으로 움직여 원하는 방향으로 강한 파동이 발생되게 만들어주는 레이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패사 레이더의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면에서 기계식 레이더가 갖고 있던 단점들을 극복했습니다. 일단 회전해야 하는 구동축이 필요 없어지게 되어
고장에 강한 것은 물론 무게와 부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적으로 전파의 방향이 제어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방향 전환이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기계식 레이더와 마찬가지로 TR 모듈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의 재민 공격이나 역탐지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하늘에 반사되는 물체는 전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아가는 새와 떨어지는 빗방울도 전파의 반사가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초창기 레이더는 정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적 항공기가 사용하는 전파의 특성만 알면 반대로 역추적과 재밍이 가능하다는 단점으로 인해 사라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 기존 레이더의 단점을 개선한 3세대 레이더의 개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A사 레이더인데 A사 레이더의 기본적인 원리는 P사 레이더와 거의 비슷하지만 TR 모듈 즉 송수신이 소자의 차이라는 결정적인 구별점 같습니다. 일례로 한 개의 모듈만 갖고 있던 P사 레이더와 달리 A사 레이더는 적게는 몇백 개에서 많게는 1000개가 넘는 소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모듈마다 제각기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덕에 탐지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지상, 해상, 공중 등 다각도에서 많은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 레이더와 폐사 레이더가 한 사람이 빙글빙글 돌며 주변을 감시한다고 생각했을 때 A사 레이더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방향을 감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만큼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 또한 기존 레이더에 비해 1000배가량 빠르기 때문에 A사 레이더의 등장 이후 레이더를 눈이 아닌 두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전파만 이용하던 폐사 레이더와 달리 A사 레이더는 수많은 전파를 제각기 다르게 운용하기 때문에 적의 전자파 재민 공격에 상당히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탐지 각도를 좁혀서 레이더파를 집중 투사하면 반대로 재민 공격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런 3세대 레이더인 A사 레이더 선두는 전범